자, 이번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는요, 특히 자, 이 보호자의 준비성, 자, 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준비성, 그러니까 옛날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준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아주 철저한 후보자의 준비성이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용증이 석 장이 제출이 됩니다. 모자지간에 차용증을 쓴다는 것도 좀 저희가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서 이자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좀 여유 있게 용돈을 드리는 개념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차용증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24년 동안 공직자로서 재산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빈틈없이 하기 위한 약간의 결벽증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사본이었고요. 어머니께는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드렸고 심지어는 빌릴 때 용도까지도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결벽증 비슷하게 해서 1,000원 단위 이상이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으면서 집사람이 부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받은 소득을 제 재산 등록 신고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는 집사람이 미국에서 번 돈 이렇게까지 기재할 정도로 철저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에 올라온 사람들이라면 저 정도는 기본입니까? 아니면 좀 심한 편입니까?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심한 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이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부가 탄생하면서 금융실명제, 재산 등록 등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른바 나중에라도 내가 고위공직에 갈 수도 있다라고 나름대로 어떤 이 공직에 있어서의 어떤 야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저렇게 자기 관리를 해오고 제가 아는 공직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합니다. 네. 지금 이제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00원 이상까지 다 기록을 했다는 저건 조금 치밀하긴 한데 네.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어도 많은 공직자들이 어차피 자신의 재산이 공개가 되고 언젠가는 자신도 저런 이제 청문회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나름대로 좀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은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자, 뭐 서류를 관리를 잘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만 그 대상이 어머니란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면서도 차용증을 써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결벽증에 가깝다라고 본인이 표현했던 그 부분이죠. 매우 이례적인 거죠. 부모님과 돈 거래를 하면서 이제 차용 쓴다는 경우가 사실 네. 일반 사람들은 쉬운 경우가 드문 일이죠. 네. 이제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사실 문제의 본질을 저는 김동연 후보자 굉장히 교묘하게 돌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걸 결벽증으로 돌렸는데요. 사실 지금 논란의 본질은 이겁니다. 과연 2010년, 17년에 돈을 빌린 게 맞느냐. 근데 지금 나온 거는 2012년도에 그 용도가 쓴 게 있어요. 용도가 뭐냐면 주로 오피스텔 사면서 중도금을 냈다고 이제 용도를 해놨는데 그 용도가 대부분 2012년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차용증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김동연 후보자는 본인의 결벽증으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리 돈을 빌려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만든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대 심재철 후보자가 질문했던 의도는 본인이 그 질문을 제가 했는데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결국은 김동연 후보자가 본인의 재산을 어머니로 돌려놓고 그것을 다시 받아내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재산을 이렇게 차명으로 관리했던 거 아니냐 이게 의혹 핵심인데 그걸 이제 본인은 이제 차용증을 뒤늦게 쓰고 나서 결벽증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저 부분도 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는 김동연 후보의 병역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77년에 병역 신체 검사에서는 시력이 0.04가 나와서 고졸 학력과 함께 보충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2년에 공무원 임용 신체 검사에서는 시력이 0.2, 0.3이 나왔습니다. 시력을 고의로 낮췄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요. 공무원 임용 때 시력 검사를 제가 보니까 벽에다 붙여놓고 한쪽 가리고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리고 징병검사에서의 그 시력 검사는 벽에 걸어놓고 보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2차 정밀검사한 군의관이 안과 전문 군의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병무청이라 그 군의관이 해명해야 될 거 아닐까요? 제가 일단 뭐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충분히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병역 할 때는 그 숫자 하나에 따라서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 검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무원 임용할 때 그 안과 시력 검사라는 거 속된 말로 눈이 보이나 안 보이면만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 이제 운전면허 적성 검사할 때 시력 검사면 그냥 아주 타이트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정밀 검사했을 때랑 그 공무원 임용 시험 했을 때랑 시력 검사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사실은 군대를 눈이 나빠서 안 간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보충력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뭐 돈을 주고 그렇게 했다. 이게 과연 병역 비리가 아닌가 이게 문제인데 김동연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흑수저입니다. 그렇죠. 병역 비리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뭔가 당시에 무슨 자력이 있든지 뭐 돈이 있든지 속된 말로 뭐 백이라고 하죠. 그게 있든지 뭐가 있어야 병역 비리를 하지. 흑수저 김동연 후보자가 무슨 수로 병역 비리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는요, 김동연 후보자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도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담배의 그 가격 탄력성이 높아서요. 아직도 그 금연 효과는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는 조세 감면이나 이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또 다른 측면에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한 뒤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는 그에 많이 이제 수정을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그걸 어떻게 할 생각, 그것을 뭐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오늘 인사청문회, 3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가운데 그나마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래요. 나머지 2명보다는 조금 좀 덜 하지 않았나, 공격이. 어떻습니까? 야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했기 때문에 꼭 문재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 후보자 등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좌쪽에 만약에 이제 정책을 피는 분들이라면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균형감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야당에서 크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어제 그제부터 이제 판교 문제라도 이렇게 약간 부동산 문제를 좀 제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야당이 뭐 전부 다 지금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자까지 막 반대하면서 뭐 낙마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6가지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 7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위로 꼽아본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뉴스탑10이 4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특수활동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 오늘 그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 내용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경우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면직 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하였고, 특히 이 전 지검장의 경력금 및 음식물 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이 된다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를 권고하였으며, 나머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 이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예,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직 청구라고 되어 있고요. 네. 3개 중에 하나의 절차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도 면직 청구 똑같이 두 사람 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영렬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봉투 만찬 사건에는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하 직원들은 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 부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요. 자, 먼저 안태근 그 검찰국장부터 볼게요. 안태근 검찰국장이 돈 준 사람들은 누구죠? 수사팀 수사팀입니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저 두 사람이 뭐 사후 뇌물 얘기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사후 뇌물이면 이 두 사람은 뇌물 공유 그리고 받은 사람들 뇌물 수뢰이기 때문에 같이 다 수사를 해서 소멸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은 뇌물의 혐의는 없다라고 보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김영란법 위반만 남는 건데 안태근 국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람이 본인은 부하 직원입니다. 네.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줬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도 김영란법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영렬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 수사 이거 왜 들어갔냐면 돈 받은 사람은 직급으로 보면 부장검사급이긴 하지만 상급기관인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게 돈을 우리가 내린 게 아니라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 위반의 수사 의뢰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무부에서 돈을 받은 그 과장들은 돈을 받은 날 바로 돌려주고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두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도 생기지 않은 거라고 보입니다. 저게 이제 자,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수사팀 소속 검사 7명,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에서 전체적으로 그날 이제 만찬에 10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감찰의 조사 결과는 그 검사들은 그냥 예를 들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우리 가자 네. 해서 그냥 따라왔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안태근 전 국장이 오늘 저녁 모임이 있으니까 갑시다 해서 이 따라온 단순히 그냥 위 상급자가 가자고 해서 왔다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처벌 면직 청구에서 이 면직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처벌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단계가 밑에 제에서 견치야. 이건 뭐 경고죠. 감봉은 이제 월급이 깎이는 거고요. 정직은 잠시 쉬는 겁니다. 네.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옷을 벗는 게 면직과 해임 두 개인데 네. 차이가 있습니다. 면직 같은 경우는 2년간 변호사 기업이 금지되고 네. 퇴직금과 연금의 삭감이 없습니다. 근데 한 단계 높은 해임까지 올라가게 되면 3년에서 5년간 변호사 기업이 금지되고 네. 퇴직금과 연금이 4분의 1 삭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임과 면직의 결정적인 차이는 퇴직금과 연금이 삭감되느냐 아하. 그리고 변호사를 얼마나 개업할 수 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감찰팀에서 면직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는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네. 면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면직 청구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좀 적절한 처벌 청구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뭐 이제 검찰 내에 이제 감찰팀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지 않냐 이런 네. 얘기가 뭐 전부터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마 징계위원회에서도 과연 지금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면직 처분보다는 해임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또 그동안에 이제 국민 여론이 워낙 또 안 좋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벌에 대한 청구를 하면 그거보다 조금 낮춰져서 나오는 게 통상적입니까? 아니면 청구 내용 그대로 나오는 게 통상적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법무부 감찰팀, 법무부 징계위원회 같은 이제 법무부 관할에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재판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감찰팀의 어떤 징계를 확정하는 차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명도 이미 감찰 과정에 다 들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면직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네 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네 번째 소식은 저희 탑10 팀이 1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77년에 병역 신체 검사에서는 시력이 0.04가 나와서 고졸 학력과 함께 보충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2년에 공무원 임용 신체 검사에서는 시력이 0.2, 0.3이 나왔습니다. 시력을 고의로 낮췄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요. 공무원 임용 때 시력 검사를 제가 보니까 벽에다 붙여놓고 한 정도 가리고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리고 징병검사에서의 그 시력 검사는 벽에 걸어놓고 보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2차 정밀검사한 군의관이 안과 전문 군의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병무청이라 그 군의관이 해명해야 될 거 아닐까요? 제가 일단 뭐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충분히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병역 할 때는 그 숫자 하나에 따라서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 검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무원 임용할 때
그 안과 시력 검사라는 건 속된 말로 눈이 보이나 안 보이면만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 적성 검사할 때 시력 검사면 그냥 아주 타이트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정밀 검사를 했을 때랑 그 공무원 임용 시험 했을 때랑 시력 검사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사실은 군대를 눈이 나빠서 안 간 게 문제가 아니라 보충력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돈을 주고 그렇게 했다. 이게 과연 병역 비리가 아닌가 이게 문제인데 김동연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흑수저입니다. 그렇죠. 병역 비리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뭔가 당시에 무슨 자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속된 말로 백이라고 하죠. 그게 있든지 뭐가 있어야 병역 비리를 하지. 흑수저 김동연 후보자가 무슨 수로 병역 비리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는요, 김동연 후보자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도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담배의 그 가격 탄력성이 높아서요. 아직도 그 금연 효과는 지금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는 조세 감면이나 이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또 다른 측면에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한 뒤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는 부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받은 소득을 제 재산등록 신고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는 집사람이 미국에서 번 돈 이렇게까지 기재할 정도로 철저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에 올라온 사람들이라면 저 정도는 기본입니까? 아니면 좀 심한 편입니까?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심한 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이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부가 탄생하면서 금융실명제, 재산등록 등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른바 나중에라도 내가 고위공직에 갈 수도 있다라고 나름대로 어떤 이 공직에 있어서의 어떤 야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자기 관리를 해오고 제가 아는 공직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00원 이상까지 다 기록을 했다는 저건 조금 치밀하긴 한데 네.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어도 많은 공직자들이 어차피 자신의 재산이 공개가 되고 언젠가는 자신도 저런 이제 청문회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나름대로 좀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은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자, 서류를 관리를 잘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만 그 대상이 어머니란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면서도 차용증을 써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결벽증에 가깝다라고 본인이 표현했던 그 부분이죠. 매우 이례적인 거죠. 부모님과 돈 거래를 하면서 이제 차용 쓴다는 경우가 사실 네. 일반 사람들은 쉬운 경우가 이게 드문 일이죠. 네. 이제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사실 문제의 본질을 저는 김동연 후보자 굉장히 교묘하게 돌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걸 결벽증으로 돌렸는데요. 사실 지금 논란의 본질은 이겁니다. 과연 2016년, 17년에 돈을 빌린 게 맞느냐. 근데 지금 나온 거는 2012년도에 그 용도가 쓴 게 있어요. 용도가 뭐냐면 주로 오피스텔 사면서 중도금을 냈다고 이제 용도를 해놨는데 그 용도가 대부분 2012년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차용증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김동연 후보자는 본인의 결벽증으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리 돈을 빌려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만든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대 심재철 후보자가 질문했던 의도는 본인이 그 질문을 제가 했는데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결국은 김동연 후보자가 본인의 재산을 어머니로 돌려놓고 그것을 다시 받아내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재산을 이렇게 차명으로 관리했던 거 아니냐 이게 의혹 핵심인데 그걸 이제 본인은 이제 차용증을 뒤늦게 쓰고 나서 결벽증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저 부분도 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는 김동연 후보의 병역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번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는요, 특히 자, 이 보호자의 준비성, 자, 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준비성, 그러니까 옛날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준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아주 철저한 후보자의 준비성이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용증이 석 장이 제출이 됩니다. 모자지간에 차용증을 쓴다는 것도 좀
저희가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서 이자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좀 여유 있게 용돈을 드리는 개념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차용증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24년 동안 공직자로서 재산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빈틈없이 하기 위한 약간의 결벽증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사본이었고요. 어머니께서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드렸고 심지어는 빌릴 때 용도까지도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결벽증 비슷하게 해서 1,000원 단위 이상이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으면서 집사람